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과연 이 와중에 살 종목이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사실 투자를 오늘 내일만 하고 그만둘 게 아니라면은 이런 시장에서도 그래도 눈여겨볼 종목 또는 이슈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간밤 미국 시장 불안감이 고스란히 우리 시장에 전해지는데 좀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항상 보면 좀 우리나라는 수급적으로 불안 요인이 계속 뭐 대두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장 대비했을 때도 이제 더 많이 빠지는 그런 요인이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개인들의 이제 어떤 신용 사용이라든지 레버리지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반대 매매가 나오는, 특히 이제 또 이렇게 또 지수가 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오후 되면 또 그런 것들이 반대 매매에 관련 우려된 그런 수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런 악순환이 연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중요한 거는 매크로한 부분 자체가 뭔가 시원하게, 물론 이제 지수는 반영된다고 하지만 어느 한 부분이라도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없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미국장이 빠지면 그 영향이 좀 더 우리나라 장에 좀 더 크게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 뭐 미국장 빠지는데 환율 올라가면 수출이라도 잘 돼야 되는데 수출도 같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런 와중에도 그래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는 있지 않을까? 어떤 이슈를 주로 보고 계십니까?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 투자를 위해서 살 종목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조정 시에 이제 사 모을 수 있는 종목들을 이제 공부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좀 해운주 쪽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해운주 말씀드리면 아니 내년에 뭐 경기 침체고 물동량 없을 건데 도대체 어떻게 지금 해운주를 볼 수 있느냐, HMM이나 뭐 페노션이 대표적인 얘기는 하겠지만 좀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뭐 BDI 지수나 경기의 어떤 침체와 뭐 성장의 이런 맥락이 아니고 앵커님께도 질문드리자고 한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탄소 배출의 지금 탄소 배출을 제로로 줄이는 것이 모든 국가들의 어떤 핵심적인 장기적으로 아주 맞습니다. 큰 숙제죠. 근데 그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육상의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완벽한 탄소 배출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 해상 부분의 탄소 배출을 막지 않으면 그 반쪽짜리라는 것이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해운 쪽에서도, 해상 쪽에서도 탄소 배출에 대한 어떤 규제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해운주를 BDI 지수와 연동된 어떤 물동량과 연관된 연관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년 이후에 있을 새로운 규제들, 해운 규제들을 보면서 좀 약간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뭐 제가 알기로는 그 바다에서 선박용 기름 중에서 가장 질이 낮은 기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자, 사실 이런 뭐 환경 이슈는 뭐 새로운 건 아닌데요. 이전에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년에 특별히 어떤 다른 변화가 있습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IMO 2020이라고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MO는 국제해사기구. 그 2020년이죠. 그래서 2020년 전에 2019년도에 그 새로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저감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저유황에 관련된 이런 그리고 아니면 신규 발주, 아예 그 벙커 CU가 아니라 탄소 배출을 최대한 감축할 수 있는 LNG선 발주가 많을 거라는 그 예상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들도 되게 많았고, 뭐 저유황 관련돼서 뭐 S-오일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이런 주식들이 이제 이런 회사들이 수혜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그때 당시에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또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이 해운 쪽의 탄소 배출의 어떤 이런 정책이 IMO 2020 때 끝난 것이 아니고요. 점점 더 강화되는 법률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년도에 있을 또 IMO 2023입니다. 2023. 네네. 어떤 내용이죠? 그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20년도에는 단순히 어떤 저유황, 황 자체를 줄이는 거죠. 왜냐면은 벙커 CU를 떼우게 되면 그 황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 황에 이제 오존을 파괴하는 가장 주요한 물질이라고 해서 그걸 많이 줄였는데, 각 해운사나 어떤 조선사에서 그걸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크로버를 단다든지 저유황료를 쓰면서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잘 견뎌왔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새로운 두 가지 또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규제가 들어갔을 때 지금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배가 이제 운행이 이제 굉장히 속도가 낮아진다든지 탄소 네. 자체를 줄여야 되는 것이냐. 특정하게 어떤 이제 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나오는 탄소 자체를 줄여야 되다 보니까 저 그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그 탄소 배출의 규제가 들어가는 두 가지 그 새로운 정책 중에 CII라는 어떤 계산 결과고요. 이 선박 탄소 집약도 지수라는 건데 이제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앞에 있는 벌크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D등급과 E등급에 만약에 내년에 이 등급에 들어가는 탄소 배출이 이 등급에 들어가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최악의 경우에는 운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운행을 못 해요. 예, 그만큼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뭐 컨테이너선 세 번째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비중이 좀 적죠.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물량으로 봤을 때는 전체 지금 그 전 세계 돌아가는 그런 어떤 벌크선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 이상이 저 기준에 들어가다 보니까 각 선사나 해운사에서는 지금 이 탄소 배출에 대한 이런 부분을 올해 말부터는 분명히 신경 써야 된다. 내년부터도 예.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지금 이 법이 좀 강력한 법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렇게 한번 규제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6년까지 매년 저 수치가 2%씩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더 강화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는 가만히 있어도 감가상각이 되는데 네. 그 규제가 더 올라가다 보니까 해운사나 조선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대비책을 마련하는 어떤 그 섹터나 산업에 또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뭐 육상의 어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산업군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해운 쪽에서도 마찬가지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이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좀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내년에 IMO 2023 이전에 IMO 2020 때 해운사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면 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그것을 그 탄소 배출을 직접적으로 줄인다라기보다도요.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썼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유항률을 쓰다 보니까 네. 저유항률은 항이 자체가 덜 나오니까 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운행을 그냥 계속 할 수가 있던 것이죠. 그런데 저유항을 쓰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발견된 게 벙커 CU를 써야 되는 그런 배들이 약간 다른 기름을 쓰다 보니까 고장도 빨리 나오고 엔진이 부담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유지 보수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야 이거 참 안 될 것 같다. 근데 또 여기에 또 규제가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저유항도 좀 약간 힘들 것 같고요. 스크러버 같은 경우에는 저감 장치인데 그 스크러버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어떤 공기 오염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황은 줄여줄 수가 있는데 그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그 어떤 이 침출수를 그냥 또 해양에 또 배출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에 반대로 이 또 해양을 또 오염시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아무튼 뭐 그런 법들을 피하게 되긴 했지만 지금 이제 새롭게 규제되는 2023년부터 규제될 어떤 새로운 규제 속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한 몇 가지 이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무용지물이 되다 보니까 해운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좀 약간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달 9월 초에 펜오션을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좀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그 펜오션 자체에서도 내년에 이런 이 어떤 이 탄소 배출에 대한 이런 법률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방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게 운행이 안 될 수 있는 배들을 지금 골라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없는 상태, 너무 이제 노후화된 배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또 웃긴 게 뭐냐, 만약에 한 5개에서 10대 정도의 배를 뭐 운행을 중단한다든지 뭐 만약에 뭐 이렇게 뭐 중고로 판다고 했으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최소 5대에서 10대 정도를 또 발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채워 넣을 수 있는 발주를 해야 되는데 발주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했더니 대개 보면은 그 벙커 CU를 쓰는 이런 배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유지를 통해서 중간에 급유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최소한적으로 그 친환경 배를 발주한다는 건 LNG 말고는 없는데 LNG로 바꾸게 되면은 이런 관계 시설, 인프라된 시설까지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주를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년부터 배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확률이 연간으로 가면 갈수록 규제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줄어드는 그런 어떤 속도가 빨라지는데 반대적으로는 이걸 좀 배를 발주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배가 줄어드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해운사 입장에서는 경쟁이 이제 그만큼 경쟁 강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BDI 지수뿐만이 아니라 어떤 해운 운임이 이제 안정적으로 하향 평준화되고 어떻게 보면 상승의 요인도 있다, 이런 좀 아이디어를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저는 의문이 IMO 2023이 발효가 된다면은 규제가 더 강화되고 또 투자 비용, 그러니까 환경이
이 저감 장치, 탄소 저감을 위한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야 되고 이렇다 그러면 해운주가 아니라 오히려 관련 조선주라든지 그 뭐 탄소 저감 관련주 이런 거에 눈여겨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지난달에 펜오션을 탐방 다녀왔을 때 우리도 일단은 벙커슈를 지금 발주하는 그 경쟁사들은 없다. 왜냐하면 환경 규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일단은 LNG 관련된 발주가 지금 없다. 근데 우리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경쟁되는 그런 다른 경쟁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벌크선을 자체적으로 한 86대 정도, 86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글로벌리하게 한 10% 정도, 10위권에 지금 진입돼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우리와 같은 상황이 다른 선사들과도 마찬가지다. 그렇겠죠. 물론 이제 뭐 LNG를 발주하는 그런 선사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그 IMO 2023 때문에 새로운 배에 대한 발주가 많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조선주가 좋아지긴 하겠지만 당장에는 그런 발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크진 않다. 대신에 새로운 어떤 그 저감 장치라든지 유류를 뭐 저유황을 쓴다든지 이런 시장보다는 일단 배 자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해운 지수의 운임의 안정화가 내년부터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해운주들 보면 주가가 이미 내년도에 어떤 감익분까지 지금 다 감안돼서 예. 주가 반영이 좀 다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조선주보다는 이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해운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삼성전자 최근에 지난주에 반등 나왔을 때 마이크론이나 키옥시아가 감산을 하면서부터 예. 주가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약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운행하는 배가 줄어든다면 결과적으로 BDI 이 발틱 운임지수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펜오션이 되게 억울하죠. 왜냐면은 BDI 지수를 자꾸 이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BDI 지수는 사실은 컨테이너 관련된 그 HMM 같은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맞습니다. 예. BDI 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에 한 3,300 정도까지 갔었고요. 조정 받으면서 1,000이 깨지면서 3분의 1 토막 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BDI 지수가 1,960까지, 그러니까 바닥 대비 2배 올라왔어요. 근데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빠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에 경기 침체분까지 우리가 감안한다고 해도 지금은 이미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특히 이제 벌크선 쪽을 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HMM 같은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정규적으로 운행하는 버스, 이 각 대륙을 이제 정규적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BDI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펜오션 같은 경우 이런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용달 개념 혹은 택시 개념. 네. 왜냐면 입찰을 붙습니다. 내가 호주부터 뭐 북미까지 하려고 하는데 입찰 들어와. 어떤 물론 기본적으로 BDI 지수가 중요하긴 한데 결정적으로 그 가격 운임의 가격을 결정짓는 것은 BDI 지수가 아주 뭐 크리티컬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그거조차도 지금 사실은 지금 주가 빠지는 것들을 BDI 지수가 빠진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BDI 지수 지금 바닥 대비 2배 올랐어요. 예. 예, 그런 걸 본다고 하면은 주가는 이미 내년에 어떤 침체를 선반영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지금 지수 조정을 이용해서 만약에 연말이나 내년 초에 환경 규제에 관련된 이슈, 해양 오염에 관련된 환경 규제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좀 우리가 그때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말씀드립니다. 예, 이건 뭐 당장 뭐 어떻게 뭐 매매를 하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쭉 지켜보라는 말씀인데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럼 해운 업종 중에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펜오션입니다. 펜오션. 예. 방금 앞서서 이제 표 보여주신 그 CII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에 규제가 시작되면 새로운 규제가 2가지 들어가는 그 새로운 규제가 시작되면 컨테이너 쪽보다는 벌크선 쪽,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초록색과 회색 예.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배들을 어떤 연비 효율을 높여야 되거든요. 탄소 배출이 덜 나오게끔 해야지만 운행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크선 쪽 맨 앞에 있는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 이상 지금 운행되는 배의 40% 이상이 예, D등급, E등급이 그렇다. 맞습니다. 예, 그걸 계산하지 않으면 운행 거리가 제한되고요, 속도도 제한되고요. 심지어 저 회색 부분에서 나오지 못하면 운행을 중단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떤 공급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BDI 지수 발틱 운임 지수가 굉장히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재밌는 거는 지금 벌크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한 13,000대 정도가 지금 운행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근데 벌크선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벌크선을 갖고 있는 1위 기업이 한 350대 정도 갖고 있다고 해요. 예.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네요. 10%만 가지고 있어도 한 1,300대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이
굉장히 노후된 배로 소위 말해서 달달거리면서 영세한 그런, 그리고 아까도 이제 입찰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굉장히 저가 입찰이 들어가면서 계속 마진이 낮아졌던 건데, 내년부터 들어올 환경 규제가 시작된다고 하면 이런 저가 영세 업체들이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도태가 되면서 어떤 이런 운임에 대한 마진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벌크선 쪽에 좀 더 큰 기회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이제 규모의 경제가 이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어떤 이슈입니까? 두 번째는 뭐 애플 관련된 네. 이슈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시장의 어떤 이런 큰 조정이 됐을 때, 결론적으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섹터나 산업에서 1위한 업체들이 네. 나중에는 그 주가의 어떤 되돌림이 빠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그 업체들이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업체라고 한다면 주가 되돌림이 더 빠르거든요. 뭐 우리 머릿속으로 다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테슬라나 애플이 가장 큰 예겠죠. 업계 1위이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업체들과 어떤 MS가 되게 높은 회사들도 지금 조정받는 이런 구간이 클 수는 있지만 향후에 어떤 다시 리커버리, 주식이 원위치로 가는 구간, 거기서 더욱더 수익이 크게 나는 구간은 이런 업종에 같이 붙어서 협업을 하는 업체들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뭐 애플이 근데 이 수요 감소를 우려해서 생산량을 줄인다, 아이폰 생산량 줄인다 이런 것 때문에 국내 아이폰 관련 좀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약간 이제 그 부분은 좀 약간 오해가 되는 게, 일반 모델에 대한 어떤 감산을 얘기한 건데 그 상위 버전 맥스라든지 맥스 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증산을 하겠다고 네.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기종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더 상위 기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애플한테 더 좋은 것이죠. 근데 또 일례로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폭스콘이 8월 데뷔했을 때 9월에 매출이 애플랑 매출이 2배 더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은 단단하다. 물론 침체로 인해서 애플의 어떤 그 전체적인 그런 매출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이런 어떤 지금의 어떤 불안한 시장, 매크로한 이런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풀린다고 하면은 원위치가 되고 그 이상 또 성장이 나오는 그런 회사를 봤을 때는 역시 지금 애플과 테슬라가 가장 좀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큰 이슈는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국내 관련주들 투자 좀 주목해서 볼 때가 됐나요? 맞습니다. 예. 연관돼서 이제 BH라는 종목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애플량 매출로 이제 거의 MS 80% 정도 이제 예. 전체 매출에 점유하고 있고, 단순히 근데 뭐 너무 이제 그런 거죠. 한 업체에 너무 많은 매출이 지금 차지하게 돼 있으면 예. 리스크가 작용되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지금 삼성전자 이제 스마트폰에 관련된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힘이 없잖아요. 근데 BH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향후로도 많이 나가긴 하겠지만 차후에는 이제 24년 이후에는 애플이 지금 FPCB 쪽 OLED 쪽에 이제 FPCB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한 2, 3년 이후까지 지금 이미 차량 전장이랑 무선 충전 쪽은 전체 매출이 한 10%에서 15%까지 이미 올라온 상태고, 25년까지 본다고 했을 때는 전체 매출이 한 20% 정도를 본다고 하면은 매출처를 다각화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계속 성장하는, 특히 이제 BH 같은 경우에 작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700억 초반이었는데 올해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500억 정도 100% 이상 성장하고, 그래서 주가가 올해 굉장히 좋았죠. 근데 그 성장이 내년에도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의 어떤 일부 그 모델의 어떤 감산이 있어도 그 감산이 실제로 매출에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매출을 다각화한 이 차량 전장 쪽이라든지 무선 충전 쪽의 어떤 FPCB의 그런 성장성이 계속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조정 구간에서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지금 시장이 침체돼 있다 보니까 아무리 실적이 뒷받침돼도 별로 힘을 못 쓰는 그런 장세지만은 한번 좀 눈여겨 볼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신영목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